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와 세금이 강화되면서 집을 팔거나 보유하는 대신에 이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증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로또 아파트 열풍을 일으켰던 DH자의 개포에서도 이 무더기 증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최근 이러한 증여가 늘고 있는 배경으로는 가격 상승 가능성 있는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고 다주택자 세 부담도 피할 수 있어서라는 분석이죠. 합법적인 절세 툴 안에서의 증여 방법과 또 임대사업 등록 시 유의할 점 오늘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법무법인 열린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 강남구 DH자의 개포, 로또 논란도 일으켰던 곳인데 이 무더기 증여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애초에 청약을 받을 때는 이제 단독 명의로 받았다가 종부세가 강화되니까 이제 그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부부 공동 50%씩 이제 나눠서 증여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계약금만 현재 납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10%에 대한 어떠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이제 감면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보이는 이익 때문에 일단 무더기로 요번에 이제 명의 변경 신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금 내느니 차라리 빨리 증여를 해버리자. 네. 그런 심리에서 나왔군요. 증여 아무래도 절세의 목적이 크겠죠. 예, 그렇겠죠. 예.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보통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종부세,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종부세가 있겠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 증여세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종부세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가구별,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공시가액이 12억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종부세 기준가액이 9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초과하는 3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부부가 지분을 나눠가지고 2분의 1 소유하게 되면은 그 기준가액 자체가 이제 6억씩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종부세 그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를 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양도세 부분에서는 양도세는 이제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누진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양도 차익이 한 2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최고세율이 35%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지분을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양도 차익을 5천만 원씩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면 최고세율은 24%. 이렇게 되니까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증여가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부부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세액 공제액이 거의 6억 정도, 그러니까 6억을 증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세금을 안 낸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부간의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취득세 문제가 있는데 분양권 단계에서는 이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입주 시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등기를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이제 단독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쪼개는 그 공동명의를 변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중에 취득세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공동명의를 변경하는 것들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얼마나 많아졌냐 얘기할 게 아니라 숫자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강남권에서 증여가 한 달 만에 한 달 새에 얼마나 늘었냐? 11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소장님. DH자 계속 얘기 드리는데 1690가구 중에서 739건이 접수됐다고 하네요. 저희가 화면도 이따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여가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증가한 추세고요. 아마 이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그 상반기에 주택 관련 증여가 약 5만 4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 5만 4천 건 중에서 이제 서울 경우만 해더라도 7,94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강남이 845건으로 11배가 이제 증가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증여를 통한 어떤 절세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부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합법적인 범주 내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부부 다른 어떤 종부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어떤 재산 분할을 해놓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고자산가 위주로 이제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도 마찬가지라는 거 봐야 되겠죠? 최근에 세율 강화라든지 그런 양도세 주제 중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당분 가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것이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부부 증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관련 세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종부세에 대한 어떤 인별 과세를 이제 세대별 과세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좀 강화할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묻지마 증여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또 다주택자들은 그 임대주택자로, 임대사업자로 그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절세 하나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많이 늘었나요? 네, 좀 많이 늘었다고 보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30세 미만이 좀 많이 증가하는데 이제 좀 우려감이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전체 우리나라 등록자 사업자 수는 2012년 12월에 한 26만 명에서 33만 명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0세 미만 그리고 20세 미만을 포함한 30세 미만의 임대사업자가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임대사업자의 한 15.2% 정도 되는데 경제력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령층으로 놓고 봤을 때 소득구조라는 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고가의 주택이라면 증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숫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살펴봤다면 좀 절세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에 대한 부분인데 소장님, 네. 증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유리합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증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예. 가장 이제 최대적인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이 이제 부부간의 어떤 증여죠. 10년 동안에 공시가액 기준으로 해서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부간의 지금 이제 증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서 뭐 부부간 지분 절반 증여, 자녀 증여 각각 뭔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부부지간의 그 증여가 가장 세액공제가 혜택이 많이 큰 건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는 6억 이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네. 세금을 뭐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직계 비속인 자녀에게 자녀. 만약에 증여를 해줄 때에는 5천만 원 정도밖에 공제가 안 그러게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1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노린다고 한다면 부부간의 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상속인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상속세 체계하고 이 증여세 체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속세가 조금 높은 면이 좀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래 가치가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이런 부동산들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익 부분들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전제를 쓴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부부에 비해서, 부부간의 증여에 비해서는 세제 혜택이 작다 하더라도 자녀 간의 그 증여 부분들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저희가 화면도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바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사례가 그러니까 세 채 모두 아내와 공동 명의로 바꿀 때 이런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서울 시세 10억 원이고 공시가격은 7억 원인데 이제 전세금 7억 원인 아파트 세 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남성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 채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바꾸게 될 때 종부세에 일단 변화가 있게 네.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종부세 연간 감소분이 저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722만 3,657원. 자, 증여세, 취득세 늘어난 게 2억 5,905만 원.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네. 일단은 종부세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렇게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증여세나 그 취득세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표에서 보듯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상황을 좀 저희가 또 가정을 해봤습니다. 두 채를 이제 뭐 아들 2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들 부부입니다. 두 쌍 공동 명의로 증여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증여세, 취득세, 세액 차이가 나는지를 짚어봤습니다. 네. 일단 보게 되면 아들 2명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5억 750만 원의 그런 세액 그리고 그다음에 아들 며느리 부부에게 명의를 이전을 했을 때는 3억 9,920만 원이네요. 예. 이것도 아들 며느리한테 공동 명의로 넘겨줬을 때 네. 이때가 더 세금이 적군요. 종부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채의 양도차익 4억 원을 가정했을 때 일반 또는 부담부 증여라고 나와 있죠.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에 대한 구분을 해놨고 합계액을 따져봤었을 때 저건 2배 정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군요. 여기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부채를 떠안게 하고 증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사례도 이렇게 세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이 시점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쪼개기 증여가 한번 논란이 변호사님 됐었잖아요. 정확히 저희 얘기해 드리게 쪼개기 증여가 불법은 아닌 거죠. 일단은 그 증여세 부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증여 금액이 높아질수록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것처럼 일단은 가족 간에도 증여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죠. 증여의 액수를 줄이게 되면 누진적인 구조 하에서는 세금이 그만큼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쪼개서 증여를 한다라는 부분들 어감상으로는 조금 이제 불법적인 아니면 탈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차원에서는 합법적인 차원에서는 영리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네. 앞서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조금 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뭔가 내할 세금이 고스란히 다 공개가 되니까 이 부분이 또 꺼려지신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장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자산가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세원 노출이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얼마 있는 거를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4년이 됐든 8년이 됐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와 어떤 월세 등의 어떤 상한의 규제를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4년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필요 경비율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만 30% 정도 감면이 되고요. 취득세는 이제 70%까지, 재산세는 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8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했을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배제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 한해서는 거의 세부담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으로 좀 되고요. 그다음에 4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건보료 인상액이 한 40%까지 감면되지만 8년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80%까지 감면된다는 그런 이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양도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내가 임대주택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빨리 매각해서 시세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도 많지만 확보되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난 그 1월서부터 4월까지 주택 거래가 상당히 좀 활성화된 어떤 요인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아무래도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로 나타나는 그런 풍선 효과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로또 아파트 열풍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주변의 시세와 처음에 분양가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세 차이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청약을 하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열풍이 하반기에도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서울만 국한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로또 아파트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청약 아파트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청약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면 서울은 이제 전통적으로 매수자가 많은 강세 시장이기 때문에 청약 시장은 당분간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점차적으로 이 청약 열기도 조금 이렇게 다소 좀 주저앉는 듯한 어떤 느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적으로는 약세를 이어갔지만 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좀 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부여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전세 가격 시각이 좀 다르시네요. 예, 전세 가격의 어떤 발표 추이가 주간 단위로 나온다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의 추이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시계열적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 내지는 아니면 반기 아니면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봐줘야 되는데 그걸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이제 나무는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수분 볼 수 없다라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주간 가격에 몰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지금 많이 그 전국적으로 하락이 돼 있고 서울도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많이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도 한 68%까지 이렇게 주저앉은 상태에서 0.04%, 0.01%가 올랐다라는 거는 통계에 따르는 어떤 그 수치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입주장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질적인 등기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적인 오류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치에 대한 어떤 정확도는 좀 따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예, 의견이.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상승한 부분들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강남권의 전세가 상승의 반전의 힘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들이거든요. 재건축 이주 수요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상승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사실 그동안 뭐 호가도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거래 자체가 좀 절벽 현상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거래량은 실제로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전국적인 어떤 거래량은 이제 전년 대비하더라도 한 4% 정도 이제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눈에 띄게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죠. 특히 네.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이제 많이 한 12%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이제 호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호가 현상은 매우 거래 사례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거래 사례를 가지고서 어떠한 주택 시장의 가격이 본격적인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니면 이런 거를 나타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권 아파트 값이 바닥을 쳤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바닥을 쳤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인데 아직까지 그 시장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도 12.3% 가량의 어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가운데 이제 호가 때문에 또는 한두 개의 거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가격 상승의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 이재문 소장님과 좀 틀리게 저 같은 예.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의 흐름,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상승에 좀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정부의 이제 과도한 정책으로 인해서 잠깐 이제 그 3, 4개월 정도 강남권 시장이 위축돼 있던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 네. 분양권 시장의 열기나 기타 이제 다른 그런 요인들 지표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강남권의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들을 고려할 때에 여차하면 강남권으로 몰려들 수 있는 수요는 있다는 전제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전세가의 급상승 이런 부분들이 상승의 흐름을 그 촉발하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느낌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정 변호사님하고 약간 대립각이 나오는데 이제 하반기 이제 주택 시장의 큰 틀에서 이제 작용하는 거는 이제 대출 규제하고 금리, 그다음에 이제 입주량과 가계부채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가격을 버티거나 약간의 미량의 어떤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수도권 인근에 있는 공급량의 과다 부분,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있을 헬리오시티라든지 이런 입주 물량에 따르는 공급 증가가 이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지적으로 약간 상승세가 있다라는 건 뭐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도 지금까지 이제 쭉 하락을 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제 공급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바로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하향 평준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충진 변호사, 이재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